안녕하세요. 네, 네. 박수까지야? 강의 끝나고 하는 거 아닌가? 박수. 자, 우리 이제 기출지문 특강인데, 전에 이제 잠깐 홍보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말문제 대비하는 데 있어서 기출지문은 중요하죠. 이걸 잘 정리하면 다음 과정에서 핵심 요약 때 복습 한번 하면 이후에 기출문제풀이 뿐만 아니라 예상문제풀이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잘 꼼꼼히 한번 잘 따져볼 거고, 우리가 이제 기출지문을 활용할 때 전범위에 아직 안 배운 단원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특강하는데 좀 많이 힘드시긴 할 텐데, 오늘하고 내일까지 해서 이틀의 전범위를 원래 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우리 개발관리로는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7단원을. 그래서 7단원 좀 빼고, 7단원은 다다음 주에 수업하고, 수업한 개발관리론 수업했을 때 그 오후에 특강으로 제가 따로 빼서 7단원 한 단원만 이번 특강에서 좀 빠지고 다다음 주 수업 이후에 제가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럼 좀 더 효율성이 높을 거니까. 그리고 멀리서 오셔가지고 혹시나 특강을 못 듣는 분이 있다라면 제가 충분히 그 다음에 제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릴 테니까. 자, 전범위 우리 이제 말문제 지문 특강을 진행할 거고, 이 전범위 사전학습은 우리 특강이라는 건 사실 짧은 시간 내에 전범위를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동안에 다 배웠던 내용이지만 짧은 시간에 다 압축해서 배우다 보면 그동안에 배웠던 걸 연결시켜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런 내용이 중요했구나, 이걸 내가 빠뜨렸구나, 이런 것들을 좀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테마별 집중학습을 통해서 그 테마에서 내가 정확히 알고 모르는 것들을 체크해서 나중에 공부할 때 모르는 것들만 효율적으로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자, 얘가 중요한데 우리 이제 다음에 3, 4월에 핵심 이론 과정이잖아요. 이때 공부할 때 내가 복습 시간으로 기출지문 집을 활용해서 복습을 해야 돼요. 이 단원 딱 수업에 공부했을 때 집에서 공부했던 강의 시간에 공부했던 걸 복습하고 동시에 기출지문 특강집을 딱 꺼내가지고 해당되는 지문들을 쭉 읽어보면서 내가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만 선별해서 공부하면 나중에 마무리 단계 할 때 굉장히 쉽게 수월하게 학교를 대비할 수 있을 거니까. 자, 자주 출제되는 지문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중요하니까 자주 출제됐을 거고, 이것만 정확히 풀어낼 수 있으면 말문제로 40점까지 맞을 수 있어요. 우리 계산 문제는 별도로 10점을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내 문제는 맞출 수 있어야 된다, 계산 문제로. 자, 근데 출제자가 틀리게 출제한 지문이 있다라면 얘가 사실 합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틀리게 출제됐던 것들은 볼드체로 색깔이 칠해져 있으니까 그런 지문에 어떤 부분을 틀리게 냈는지 그 부분을 잘 체크해가지고 이게 다른 걸로 다시 또 틀리게 나왔을 때 실수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되고, 여기까지만 확인하면 60점을 맞을 수 있어요. 말문제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말문제로 계산 문제가 10문제니까 보통 20점을 또 배려한다고 뺐을 때 말문제로 80점이에요. 여기까지 알면 40점, 여기까지 알면 60점이고 나머지 이제 좀 어려운 지엽적인 지문들, 이해 안 되는 지문들을 여기까지 하면 말문제로 80점 맞을 수 있는데 우리는 최고 점수가 80점이잖아요. 여기까지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찌됐거나 여기까지가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봐줘야 되고 내가 고득점을 맞을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좀 더 나중에 9월 달쯤에 좀 더 집중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지문들 체크됐던 걸 이해가 안 되면 암기라도 해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60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를 했지만 시험장에서 60점 맞을 실력을 그대로 시험장에서 풀어내기는 어려워요. 사실 시험장에 가면 긴장되고 초조하고 해서 사실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100% 다 풀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좀 더 어렵게 나오거나 긴장된 상황을 대비해서 좀 더 공부를 많이 해가서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셔야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딱 60점까지만 공부하면 나중에 좀 더 힘든 시기를 겪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여유 있게 공부해 놓으셔야 돼요. 자, 보죠. 자, 1편의 부동산학 총론. 오늘 수업 중에 들었던 문제만 잘 푼다라면 3월 모의고사에 80점 이상 무조건 맞을 수 있어요. 계산 문제 빼고도 충분히 다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잘 듣고, 물론 이제 우리 10월 달에 보는 본 시험이 중요하지만 앞으로 닥친 게 이제 3월 모의고사잖아요. 3월 모의고사 이것만 해도 말 문제로도 충분히 80점 맞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듣고, 어려운
고난들을 겪어서 이 자리에 왔을 거예요. 남편 눈치도 봤을 거고 힘드실 건데 요즘 계속 특강이 있어가지고 오셨으니까 그래도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뭔가 좀 제대로 알고 가자, 공부하고 가자라고 해서 함께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자, 보죠. 1편의 부동산학 총론. 자, 여기서는 최근 10년 동안 나오진 않았어요. 문제에서. 그게 많이 중요한 테마는 아닌데 가볍게 한번 넘어가 보면, 자, 부동산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부동산은 부동산학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뭘 배우냐라고 했을 때, 부동산 활동, 우리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동하는 활동을 얘기하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수요, 공급, 부동산 투자, 개발, 관리, 감정평가 이런 것들 다 부동산 활동. 중요한 건 얘를 뭐 하자? 능률화시키자, 잘하자예요. 잘하자. 들인 노력에 비해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자, 능률화하자. 얘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론을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기술을, 응용 기술을 개척한다라고 했을 때 응용도 한다, 실무에 응용도 한다. 그래서 얘를 종합응용사회과학, 종합응용과학, 또는 종합응용사회과학. 좋은 얘기는 많이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 암기해놔야 돼요. 이거 관련되었을 때 부동산학은 어떤 학문적 성격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지문이 있으면 1번 지문에 여기에 화살표 세모가 있는데 이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지문의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때 부동산학에서 우리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나 암기해야죠. 어떤 거냐면 추자연, 기초 순수는 부동산학과 관련이 없다. 이거 하나 암기해놔야 돼요. 부동산학은 추상적 학문은 아니고 자연과 기초과 순수과 아니다라고 암기해놔야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부동산학은 어쩌고 저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수과학이라 할 수 있다, 없다. 순수과학이라 할 수 없다. 여기에 추상적, 자연, 기초, 순수과학 이렇게 나오면 다 틀린 거예요. 이거 하나 암기해놔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여기 의사결정식 접근이라고 나왔어요. 우리 학계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계론, 부동산학을 배운 이유가 투자를 잘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거예요. 투자하는 이유는 돈 벌려고. 자, 그래서 의사결정은 뭔가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걸 의사결정인데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 뭐냐면 투자결정이에요. 투자결정.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투자결정 이렇게 해서 딱 떠올리면서 투자는 왜 한다? 돈 벌려고. 그래서 의사결정식 나오면 여기에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이윤의 또는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한다는 가정에 출발해서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접근 방식을 의사결정식 접근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의사결정식 나오면 의사결정 가장 중요한 건 투자결정.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건 투자결정, 금융결정도 있어요. 금융. 돈을 빌리는 거죠. 이때 빌린 대가로 뭘 줘야 돼요? 이자 줘야 되니까 내가 돈을 빌려서 투자했을 때 이자에 대한 비용도 충분히 생각해야 되겠죠. 개발 결정도 있어요. 개발은 왜 한다? 돈 벌려고. 다 세 개가 가장 중요한 건 돈 벌기 위한 거예요. 의사결정은 돈 버는 게 중요하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종합식 접근이라고 나왔네요. 종합식 접근. 종합한다. 뭘 종합한다? 법경기 측면을 종합한다요. 복합 개념으로 이해한다. 법경기로 종합한다. 그럼 종합식 접근 나오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되냐면 법경기가 나와야 돼요.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 그러니까 여기에 법경기 이렇게 나왔어요. 법경기 측면으로 복합된 개념으로 부동산의 개념을 법경기 측면으로 이해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종합식 접근이라고도 하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 복합 이렇게 나오면 법경기가 나와야 돼요. 법경기. 나머지 단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지문집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학습하는 방법에 여기에 한 3, 40개의 단어들이 모여져 있지만 핵심이 되는 단어는 3, 4개 이상 넘어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종합식 접근 나오면 법경기 이렇게 딱 찾아야 되고 3번에 부동산학의 원칙이 있는데 여러 가지 원칙, 능률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여러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학은 능률화 원리를 찾아내는 거야. 잘하자라는 원리.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소유 활동을 최유효 이용하자라고 나왔어요.
소유 활동할 때 가장 좋은 이용을 하자. 부동산을 소유할 때는 가장 좋은 이용해야 돼. 라는 거죠. 자, 그럼 부동산의 소유를 잘하자예요. 잘하자라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이제 거래 활동이 나오면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거래를 잘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하는 활동을 뭐라고, 잘하자라는 성질의 원칙을 뭐라고 하냐면 능률성의 원칙이라고 나와야죠. 안정성이 아니라 능률성의 원칙. 딱 여기서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능률성의 원칙. 자, 4번에 보니까, 자, 이건 나중에서도 이제, 토지의 특성에서도 배울 텐데, 임장활동, 우리가 부동산의 정보를 알려면 사람이 직접 가야 되겠죠, 현장에 임하는 활동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특성에 규정하는 건 대인활동이 아니라 대물활동이에요. 대물활동.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활동하는데 이 물건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여서 사람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증성이 아니라 부동성이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임장활동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근거는 부동산이란 물건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대물활동인데 부동산에 대한 정보활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대물활동인데 물건이 움직이지 않아서 사람이 현장에 임하는 거야 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성, 여기에 대물활동 이렇게 나와야 돼요. 두 군데 틀렸다는 거 확인하시고. 자, 5번에 보니까 먼 옛날에 12회 아주 먼 옛날에 한번 나왔어요. 이런 게 또 가끔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 좀 기억해놔야 되는데, 자,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부동산학에서, 자, 그러면 고용윤리, 조직윤리, 서비스윤리, 공중윤리가 있는데, 자, 공중윤리는 다수의 공중에 대중에게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돼. 이건 뭐 당연히 공중윤리라고 하고, 서비스는 누구에게 응대하는 거냐면 고객에게 응대하는 걸 서비스라 그래요. 고객에게 응대하는 거. 고객과의 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중개업을 할 때 고객과 이렇게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고객에게 사기치면 안 된다. 이걸 서비스 윤리. 자, 고용 윤리는 고용한 사람과 고용된 사람이겠죠. 그럼 누구냐면 사장과 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과 직원, 고용한 사람과 고용된 사람. 중요한 건 조직 윤리인데 이 조직을 우리 동업자간끼리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돼라고 얘기할 때 이 조직을 뭐라고 하냐면 외부 조직이라 그래요. 외부 조직. 그러니까 조직 윤리 앞에다가 외부라고 적어놔야 돼요. 외부 조직 윤리. 이건 동업자 간의 윤리를 조직 윤리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면 공중윤리는 대중에게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서비스라는 말은 우리가 고객에게 응대하는 걸 서비스라 그래요. 고객과의 윤리. 나중에 서비스란 말 또 나올 거예요. 고객과의 응대를 얘기할 때 서비스란 말을 쓰고, 고용윤리는 고용한 사람과 고용된 사람, 사장과 직원, 조직윤리는 동업자끼리 또는 외부 단체, 협회와의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걸 조직윤리라 그래요. 자, 그랬을 때 보니까 5번에 여기 내부 조직에서 조직원 간에 지켜야 될 도리라고 나왔어요. 내부 조직에서. 내부 조직은 사장과 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출제자가 조직이란 말을 쓴 건 그러니까 얘가 조직윤리 아니야 라고 이렇게 속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 조직 나오면 이 조직윤리는 무슨 조직이냐면 외부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 조직이라고 나왔죠. 이 내부 조직과는 관련 없어요. 조직윤리는 외부 조직 나와야 되고, 여기서 내부 조직, 조직원 간이라면 사장과 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과 직원, 이건 고용윤리를 얘기하는 거지 조직윤리가 아니다. 이게 다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먼 옛날의 지문이지만 하나 좀 해석해야 되고, 그럼 이걸 다 외워야 되냐가 아니라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조직윤리 나오면 조직 나왔다고 무조건 조직윤리라고 하면 안 되고, 무슨 조직? 외부 조직 나와야 돼요. 외부 조직. 동업자끼리를 외부 조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 하나 먼 옛날에 출제됐던 지문이지만 혹시나 대비해서 조직윤리는 외부 조직윤리. 이렇게 내부 조직 나왔을 때 조직윤리 나오면 틀리다. 이거 하나 기억해놔야 돼요. 외부 조직윤리. 자, 테마 1 부동산학 2에는 뭐 간단히 이 정도만 알면 되고, 자, 넘어가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한번 보죠. 우리 뭐 좀 배운 지 오래돼서 가물가물하긴 할 텐데,
자, 부동산의 개념을, 부동산의 뜻을 어떻게 이해 나가겠다? 복합적으로 이해 나가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합 개념 나오거나 총합식 나오면 법경기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렇게 측면으로 이해 나가는 것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때 기술적을 다른 말로 물리적이라 그래. 물리적. 기술적, 물리적이란 말이 학기론에서 끝날 때까지 감정평가까지 따라다녀요. 이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뭐 내일까지 하면 감정평가에 다 배우긴 하겠지만 대표적으로 물리적 감가라는 말을 써요. 물리적 감가. 감가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물리적이면 눈에 보이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뭘 얘기하냐면 마모, 파손, 노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해요. 마모, 파손, 노후화 이렇게 나올 때 이걸 물리적 감가에 의한 우리 가치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관리에서도 물리적 하자를 조치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물리적 하자면 마모, 파손, 노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기술적 관리라 그래요. 그러면 물리라는 말과 기술이라는 말을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같은 말로 해석해야 돼요. 기술적, 물리적, 눈에 보이는 거. 자, 부동산의 개념을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개념이죠.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우리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이 자산, 자본 될 수 있다. 자산, 자본, 재산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을 수요 공급이라 그래요. 경제활동. 경제란 말 썼으니까 생산재는 공급 관련돼 있고 소비재는 수요 관련돼 있고, 거래하는 물건을 뭐라고 한다? 상품. 뭐 그냥 주구장창 외워놔야 돼요. 자산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자,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봤을 때 이렇게 외웠죠.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다. 이렇게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 그래서 위치, 공간, 환경, 자연 이렇게 외워놔야 되고, 자, 여기서 하나 또 구분할 건 형태가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유형이란 말 나오면 여기에 별표, 유형이라는 건 형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눈에 보인다는 얘기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적, 물리적, 네 가지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 이렇게. 물론 한 문제를 내라면 무조건 경제적 개념에 이 5가지를 외웠냐를 묻겠지만 좀 더 어렵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도 생각해야 돼. 유형적 나오면 기술적, 물리적,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 이거 2개 뺀 나머지는 다 법률적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한번 해석해보면 법률에서, 민법에서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 그다음에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는 토지 정착물에다가 준부동산을 포함시키죠. 준부동산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얘는 뭐라고 하냐면 동산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동차, 선박, 항공기, 재단 등 이렇게 나오는 거 동산등이에요. 근데 왜 부동산에 준하냐라고 했을 때 부동산과 유사하게 뭐 한다? 등기, 등록하더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등기, 등록하는 동산등을 준부동산이라 그래요. 그러면 준부동산은 동산등이다, 부동산이다? 동산등이다. 근데 어디에는 포함된다?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준부동산이 나올 때는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여기까지 알면 질문은 다 풀릴 거니까. 자, 일단 외워놔야죠. 자산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경제적 개념,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 기술적, 물리적 나오면 같은 말인데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기술적, 물리적, 유형적이다, 형태가 있다. 자, 그러면 2번째 보죠. 정착물의 구분. 자, 원래는 움직이는 물건이었는데 토지나 건물에 붙어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물건을 이걸 정착물이라 그래요. 그럼 정착물이 되면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자, 이때 토지에 붙은 토지 정착물도 있고 건물에 붙은 건물 정착물도 있어요. 둘 다 정착물로 인정되면 부동산으로 취급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토지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 중에 독립정착물, 그러니까 토지와 토지에 붙어져 있는 이 정착물의 주인이 별도로 있을 때, 정착물의 주인을 별도로 인정해 줄 때 이걸 독립정착물. 그러면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과 토지를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딱 정해 법에서 4개만 규정해놨어요. 건물 등기된 임모,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수모, 재배되는 농작물. 농작물을 다른 말로 경작물이라고 할 수 있죠. 경작물. 얘는 재배되고 있어야 돼. 재배되고 있는, 잘라내면 안 되고 재배되고 있는 상태의, 얘는 경작작고로 토지 주인과는 상관없이.
건물은 건물 등기부의 소유권자, 등기된 인목은 등기부에 있는 소유권자, 명인방법 수목은 이름 밝힌 사람 거, 재배되는 농작물은 경작자 거, 땅 주인과 별개로 다 주인이 따로 있는 걸, 이걸 독립정착물. 자, 나머지 얘는 종속정착물은 별도의 주인은 없지만 토지 소유권자가 무조건 갖는 부동산으로는 취급되는 거죠. 얘가 정착물이니까 부동산으로 취급되긴 하지만 별도의 주인이 없이 토지 소유권자 그냥 갖는 정착물을, 이걸 종속정착물,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죠. 4개 뺀 나머지 정착물 중에. 이때 국어 뭐라고 한다? 인공수로 또랑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 기억해놔야지.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다년생 식생과 나무 이렇게 나오면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는 정착물 맞아요. 정착물 맞아요. 근데 무슨 정착물? 종속정착물. 그럼 별도로 주인이 있는 건 아니다. 토지와 분리해서 거래할 수는 없다. 거래할 때 중개 대상이 되기는 하지. 뭐에 속해서? 토지에 속해서 중개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정착물이 맞다. 독립된 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정리해놓고, 자, 건물에 붙어 있을 때는 이유 있게 단단히 잘 붙어져 있으면 이건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이유 있게 단단히 잘 오랫동안 붙어져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제거했을 때 건물에 문제를 일으켜야 돼요? 일으키지 않아야 돼요? 일으켜야 돼. 떼어냈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붙일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떼어낼 때 문제를 일으켜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거했을 때 손상이 있어야, 문제가 있어야 정착물이에요. 문제가 있어야 정착물이다. 분리했을 때, 제거했을 때 문제가 있어야 정착물.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게 제작되고 항구적으로 오랫동안 임대인이 설치해야 정착물이죠. 임대인이 설치 오랫동안 할 거니까. 자, 임차인이 부착한 것은 이건 정착물이 아니고, 나무 중에 유일하게 정착물 아닌 거 가식 수목, 이식 수목 기억해놔야죠. 얘는 임시로 잠깐 씹어놓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얘가 최근에 35회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나왔어요. 기억해놔야 돼. 경작 수확물. 당연히 경작 수확물이니까 떨어진 걸 얘기하는 거죠. 사과가 있으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진 걸 경작 수확물이라 그래. 토지 논에서 벼가 자랄 때 베어낸 걸 우리가 경작 수확물이라 하는 거예요. 얘와 얘를 주의해야 돼. 이렇게 주의해야 돼요. 자, 얘는 경작한 수확물이에요. 이건 떨어진 거니까 얘는 정착물이 아니라 뭐다? 동산. 얘는 재배되는 경작물 이렇게 나오면 얘는 독립정착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에 경작물, 경작수확물 이렇게 속여낼 수 있으니까. 자, 경작수확물은 떨어진 사과를 얘기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떨어진 사과. 사과나무에서 떨어진 거니까 당연히 동산이겠죠. 경작수확물이라는 단어 좀 기억해놔야 되고. 자, 그럼 질문 봅시다. 자, 부동산의 개념에서,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 얘가 이제 중요한 단어죠. 한 단어예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보겠다.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법경기로 부동산을 이해하겠다. 그래서 법경기 측면으로 복합된 개념으로 부동산을 이해하겠다. 얘가 나와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법경기가 나와야 된다. 얘를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한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자, 얘는 토지 건물이라고 나왔어요. 토지 건물은 각각 부동산인데 얘가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서 부동산활동 대상 인식될 때 합쳐서 뭐라고 할 거냐라고 얘기할 때는 뭐라고 나와야 돼요? 복합 부동산이라고 나와야 돼요. 이렇게 토지 건물을 합쳐서 이룰 때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나오면 안 돼요. 토지 건물을 합칠 때는 복합 부동산. 법경기로 부동산의 개념을 이해할 때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이 단어와 이 단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지문이고. 자, 두 번째는 외워놔야죠.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자산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이렇게 자산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특성을 지닌다. 맞고.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됐을 때, 자, 토지는 생산 요소와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당연히. 소비재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야죠.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무슨 측면으로? 경제적 측면으로. 그리고 교재에다가 너무 많이 이렇게 적으려고 하지 마요. 너무 많이 적지 말고 딱 듣고서 아는 건 그냥 앞으로 통합이론서든 뭐든지 스마트 학개론이든 계속 배울 거예요.
내가 지금 딱 이해 안 되고 기억이 안 나거나 이건 좀 어렵고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만 딱 적어놓고 해야 나중에 이 교재가 더 가치가 있어요. 막 적어놓으면 오히려 쓸데없는 게 많이 적어놔서 나중에 좀 더 쓸데없이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아는 것들은 나중에 교재에서 충분히 또 배울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 염려하고 막 필기하지 말고 딱 모르겠는 거, 이건 나중에 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간단히 적어놔야 돼요. 또 공부하다 보면 하나씩 더 생겨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많이 적어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3번에 보니까 민법상 부동산은 이 말을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해석하는 것만 이해하면 되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한다. 자, 아래 보니까 준부동산 나왔어요. 준부동산. 여기서 주의할 건 얘는 부동산이다, 동산 등이다. 동산 등이에요. 얘를 찾아내요. 얘. 준부동산은 동산 등이다. 부동산이라고 하면 틀려요. 동산 등이다. 근데 뭐하는? 등기 등록하는, 부동산과 유사하게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 부동산이라고 하면 안 되고 협의라고 나와도 안 돼. 뭐라고 나와야 돼요?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라고 나와야 돼요. 광의에. 이때 준부동산에 대표적으로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이 있고 재단 등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재단,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 재단이 있다는 거.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준부동산에 포함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네 번째 보죠. 자, 물리적 개념 이렇게 나오면 이건 기술적 물리적, 눈에 보이는 거죠.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 이렇게 나와야 되고, 위, 간, 환자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여기서 보니까 유형적이라고 나왔죠. 이게 중요하죠. 유형 나오면 무조건 뭐 나와야 돼요? 기술적, 물리적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에 기술적, 물리적. 얘 뜻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해석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형태가 있는 유형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유형 나오면 기술적, 물리적 관련돼야 되고. 자, 보니까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나왔는데 생산 요소, 자산, 얘는 이건 경제적 개념이죠.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은 경제적 개념이니까 틀린 거고. 자, 5번에 보니까 자, 제거야에도 또는 여기에 분리하여도 이런 말 나왔을 때, 자, 떼어냈을 때 문제가 있다라면 붙일 이유가 있었던 거죠.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 여기 보니까 뭔가 효용이나 기능에 손실이 있대. 문제가 있으면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떼어냈을 때 문제가 있어야 정착물. 문제 없으면 정착물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고. 6번에 보죠. 자, 얘 많이 나오죠.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인생 식생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알아서 자라는 나무죠. 정착물 맞아요? 맞아요.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간주되어라고 나와야 돼요. 정착물이에요. 다만 무슨 정착물? 종속 정착물. 그러니까 토지와 분리해서 거래할 수는 없지만 정착물로 인정해서 부동산 취급하는 거예요. 종속 정착물이에요. 그럼 얘는 중개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정착물이니까 중개 대상이 된다라고 해야 돼요. 근데 중개 대상이 될 때 토지와 분리해서 중개 대상이 될 수는 없고 토지에 속한 상태로 이렇게 중개 대상이 된다, 거래가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두 군데 틀렸고. 임차인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한다. 부동산 간주하는 건 누가? 임대인이 붙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인 정착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틀렸고. 자, 그 아래 보니까 자,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모, 등기된 임모, 가식 중 수모, 얘는 토지정착물 중 독립된, 토지와 독립된 거, 얘를 뭐라고 한다? 독립정착물 얘기하는 거죠. 얘는 틀리지. 얘는 정착물이 아니다. 유일하게 나무 중에 정착물 아닌 거 가식수목이죠. 한번 머릿속 정리해보죠. 자, 명인 방법을 갖췄거나 등기됐다라면 이건 독립정착물.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는 종속정착물. 자, 그 다음에 가식이나 이식 중인 수목은 정착물이 아니다. 유일하게 정착물 아닌 거죠. 자, 얘 보니까 작년에 감정평가 35에 나왔어요. 이렇게 쭉 적어서 매년 경작을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식물, 얘는 정착물이죠. 종속정착물.
국어, 인공수로 종속정착물. 경작수학물은 정착물이 아니다. 이건 사과나무 떨어진 사과를 얘기하는 거죠. 통산이에요. 정착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보니까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무슨 정착물이에요? 종속정착물을 얘기하는 거죠. 종속정착물에 해당한다. 종속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하나 나왔어요. 경작수학물은 떨어진 사과니까 얘는 동산이에요. 동산. 자, 7번에 보니까 자,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자, 구분이상권은 뭐 민법에서 배울 거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고 개발권 이전 제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있는데 자, 용적률은 공중으로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해요. 공중공간이고 이 개발권은 뭐냐면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의 용적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규제가 강화되어서 개발 못한 용적률을 이걸 정부가 뭘로 줄 테니 개발권으로 줄 테니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부가 규제를 강화시켜서 더 이상 개발하지 마. 원래는 이만큼 지을 수 있는데 높게 지을 수 있었는데 개발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럼 규제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발생하겠지. 이걸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 용적률을 뭘로 줄 테니 개발권으로 줄 테니 이걸 뭐해서 이전해서 양도해서 팔아서 보상을 받아라 라는 제도를 개발권 양도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개발권을 이전해서 규제 지역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개발권 양도제라 그래요. 이거 우리 학교에서 심심할 때마다 나오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개발권 나오니까 얘는 무슨 공간을 활용한 거다? 공중공간을 활용한 거죠. 자, 얘는 규제를 강화시켜서 손해보는 것을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죠. 그러나 현재 시행된 적이 없다. 또 하나, 미실시 제도예요. 미실시 제도. 자, 이때 규제 강화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가 손해를 봐서 이걸 보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예요. 규제를 했더니 얘가 손해보지. 그래서 정부가 따로 보상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해서 이 손해를 보존하기 위해서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을 개발권으로 줄 테니 이걸 팔아서 보존을 받으라는 거죠. 보상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재정을 들여서 보상한 거야? 시장을 통한 거야? 시장을 통한 거예요. 여기 이전했잖아요. 개발권을 이전했다, 팔았다는 거죠. 그럼 거래가 일어난 거야. 돈 주고 팔았으니까. 그러면 거래, 수요 공급의 거래는 어디서 일어난다? 시장. 그래서 얘는 시장을 통해라고 나와야 돼요. 시장을 통해. 얘가 개발권 이전제도, 개발권 양도제도. 이 정도는 당연히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개발권은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의 용적률이에요. 공중공간을 활용한 거고 현재 폐지되진 않았지만 시행된 적이 없는 미실시 제도의 대표적인 거고 이때 규제를 강화해서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에 대한 이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발권을 준 거죠. 이걸 팔아서 보전받아라. 팔아서. 이 파는 건 어디에서? 시장에서. 시장을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제도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정도로 해석해야 되고 어쨌거나 개발권도 용적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공간 활용한 예 두 개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자, 토지 소유자는 이라고 나왔는데 자, 광물에 대해서는 권리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지하수는 권리가 인정되지만 미채굴 광물은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는 게 아니다. 이건 광업법에 의해서 광업권이라는 또 다른 권리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지. 내 땅 아래에 있는 석탄석유, 채굴되지 않은 석탄석유가 내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이건 뭐 상식이니까. 자, 이거 보죠. 감정평가사 시험에 31에 나왔던 건데 나와서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자, 지중권, 지하권. 지하는 땅 아래잖아요. 지중권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 지하권을 지중권이라고도 한다. 땅 중간 지중권. 보니까 지하 공간을 이익을 획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얘기했을 때 이걸 용수권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물은 어디에 있는 물이냐면 지표의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표에 흘러가거나 지표에 고여있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용수권이라 그래요. 그러면 얘는 어디에 포함되냐면 지표권에 포함돼야 돼요. 지하권이 아니라. 그래서 얘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지하 공간에 있는 고여있는 지하수에 대한 권리는 인정해.
근데 이걸 지하수를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하수는 인정되지만 여기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나오는 건 용수권이라는 건데 이때 물은 지표에 고여 있거나 지표에 흘러다니는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에 포함된다? 지표권에 포함된다. 8번에 보죠. 35에 나왔는데 잘못 나왔던 문제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나올 필요가 없는데 자, 25톤의 기선, 엔진 달고 있는 배를 기선이라 그래요. 엔진 없이 도수로만 다니는 걸 범선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것도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거나 엔진 달려있는 선박을 얘기하는 거고 자, 덤프트럭 25톤 덤프트럭 그 다음에 400톤인 항공기 한 그루의 수목 부착된 한 그루 수목 등이 여기 등기할 수 있냐 이렇게 나왔어요. 등기하는 것과 등록하는 게 달라요. 보통 기본적으로 등록하는 건 움직이는 것이거나 권리 이런 것들은 등기하지 않고 등록해요. 움직이거나 권리를 얘기할 때. 그러면 덤프트럭, 얘 뭐 하겠어요? 등록이야, 등록. 여기 항공기도 뭐? 등록해요, 등록. 자, 이 기선은 20톤 이상이면 얘는 등기도 하고 등록도 해요. 그래서 얘는 선박은 20톤 이상이면 등기도 하고 등록도 해요. 그래서 국적 같은 건 등록을 하고 소유권 같은 건 등기를 하는데 얘는 예외적으로 등기도 하고 등록도 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얘는 등기하는 게 맞아. 20톤 이상이니까 얘는 맞고 등기도 하고 등록도 하는데 여기에 등기할 수 있는 걸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얘는 맞아요. 근데 얘는 등록하고 얘도 등록하죠. 자, 나무 등기할 수 있어요? 네. 무슨 등기? 임목 등기. 근데 나무를 등기할 때는 20개 집단을 임목 등기해야지 한 그루의 나무를 임목 등기하잖아요. 20개 집단.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부착된 한 그루가 아니라 20개 집단이 되어야만 등기할 수 있어요. 20개 집단. 그래서 여기서 뭐 이게 만약에 우리 시험에 다음에 관련됐다라면 이거 하나는 좀 기억해놔야 돼요. 임목 등기할 때는 뭐 2차 배웠다라면 뭐 등기법에서 잘 배우겠지만 20개 집단을 임목 등기해요. 20개 집단을 등기된 20개 집단을 임목이라고 한다. 한 그루가 아니라. 근데 뭐 해프닝을 한 장 얘기하자면 한 그루 나무가 등기된 걸 찾았어. 어떤 분이 작년에 시험 나왔을 때 등기부가 실제로 있었어요. 네, 임목 등기가 한 그루야. 뭐 어쨌든 뭐 관공서에서 등기관이 잘못 등기한 거지 사실. 근데 어쨌든 사례가 있어. 한 그루의 등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의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로 저도. 근데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래 법령상은 임목 등기는 20개 집단을 임목 등기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런 등기부가 하나 있어가지고 혹시나 몰라서 이의 제기를 열심히 했는데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근데 법령에는 20개 집단, 등기된 20개 집단을 임목이라 그래요. 20개 집단이 나와야 돼. 한 그루는 안 되고. 자, 기본적으로 이거 뭐 2차 공부하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혹시나 35에 나왔으니까 이게 36회 또 나올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업권은 등기할까요? 등록할까요? 어업권. 여기에 움직이는 거나 권리는 등록이잖아요. 어업권은 얘는 등록하는 거예요. 움직이거나 권리는 등록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마 3 넘어가 보죠. 토지의 분류. 이건 뭐 매년 빠짐없이 20년 내내 한 문제씩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얘만 알아도 이건 뭐 충분히 맞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토지 분류는 외워놔야죠. 한번 쭉 우리 살펴봅시다. 자, 그냥 어떤 용도로 사용되든지 건물을 지을 수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바닥에 있는 토지, 가장 넓은 개념의 토지를 부지라고 얘기하고, 자,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토지라는 건 주택상가 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자, 건물을 지어져 있거나 지을 수 있는 토지 두 개를 포함한 거예요.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할까요? 건물 있는 상태의 토지를 건부지라고 하죠. 그러면 건부지도 택지에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택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지어져 있는 토지를 이걸 택지라고 얘기해요. 건물. 이 건물은 주택상가 공장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니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토지를 얘기하는 거고. 자, 이때 용도 지역
용도지역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학기론에서 감정평가사 용도지역은 딱 3개. 택지, 농지, 임지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택지, 농지, 임지 나오면 이건 용도지역이라고 해석하고 바로 다음에 사이에 용도지역 간의 사이에 전환 중이면 이건 후보지, 후간 이렇게 나와야 되고 바로 다음에 내에서 전환 중이면 이건 이행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내라고 외웠죠. 암기 코드로. 여기에 이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행지는 용도지역 내에서 전환 중이어야 된다라는 거. 후간 이내.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등기 등록단위. 토지를 등기 등록할 때는 무조건 필지별로 등기 등록해요. 그러니까 필지가 나올 때 무조건 등기 등록단위라고 나와야 돼요. 등기 등록단위. 자, 소유권의 범위를 얘기하고 등기하면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는 거죠. 자, 등기 등록단위 나오면 필지. 얘가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죠. 자, 가격이 비슷한 한 덩어리. 일단은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 비슷한 덩어리를 뭐라고 한다? 획지. 획지. 가격이 비슷한 덩어리 획지. 자, 얘에서 이제 좀 중요한데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죠. 자, 경사져서 활용 실익이 거의 없어요. 경사가 져서 이용을 거의 못 하는데 소유권은 인정이 돼요. 법적으로 누구 땅이야 라고 소유권은 인정되는 토지를 법으로만 인정되는 토지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법지라고 한다. 법지. 자, 여기에 별표 쳐놔야 돼요. 별표. 자, 법지의 반대인데 해변 토지예요. 바닷가에 있는 해변 토지니까 이용 가치는 높은데 여기는 등기부가 없어. 그래 누구 땅이라고 소유권 인정되지 않는 토지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빈지. 이 빈자가 물가빈이에요. 한자로 물가빈. 바닷가 얘기하는 거예요. 빈지는 소유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좀 주의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도로와 접속면이 없어서 길을 못 찾는 토지를 길을 못 찾는다? 맹지. 남의 땅에 둘러싸여 있어서 길을 못 찾고 건축법에 도로가 접하지 않으면 건축할 수가 없죠. 자, 이 맹지가 한쪽 좁은 도로 접속면을 갖게 되면 주머니 모양의 자루 모양의 대지가 되죠. 그래서 한쪽에 좁은 도로 접속면을 갖는 거 자루 모양의 여기에 자루 모양의 대지라고 얘기해요. 자루 모양 대지. 우리 건축법에서 택지를 대지라고도 하죠.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대지라고 얘기해요. 이 대자와 이 대자는 한자가 달라요. 그래서 이건 한글로 나올 때 자루 모양의 대지라는 말을 쓸 거니까 자루 모양, 주머니 모양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건물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의 제한은 없고 공법상의 제한은 있죠. 얘 중요하죠. 무조건 학개론에서 공법상의 제한이 나오면 받는 상태가 나와야 돼요. 깨끗한 토지죠. 비싸요, 싸요? 비싸요. 얘는 나지. 얘는 비싸다. 아무것도 없고 사법상의 제한도 없으니까 바로 가장 좋은 이용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이용을 최유효 이용을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얘는 비싸다. 비싼 토지죠. 나지. 우리가 이분적으로 나대지라는 말을 쓰는데 나대지. 나지 중에서 얘는 지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목이 대인 나지를 나대지라 그래요. 나대지. 지목이 대인 건 뭘까요? 지목 대인 건. 뭐 지을 수 있는 거? 건물인데 뭐? 대답을 못하는 거 좀 의외인데 주택 상가만 지을 수 있는 이 토지를 지목이 대라고 하죠. 지목에 공장 용지는 따로 있잖아. 맞아요? 아, 그래요? 주택 상가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대라고 그래요. 지목이 대인 토지. 자, 지목이 대인 나지를 나대지라 그래요. 비싸겠네. 아무것도 없어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데 주택 상가를 지을 수 있는 토지라는 거잖아요. 가장 비싼 토지예요. 나대지.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상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35회 또 나왔어요. 나대지라고. 어찌됐거나 속이려고 냈던 거고 나대지가 중요한 건 아니고 나대지는 일반적으로 나지인데 지목이 대인 주택과 상가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지목이 대. 지목이라는 건 우리가 공시법에서 토지를 분류할 때 용도에 따라서 구분해서 등록할 때 지목으로 28개 지목으로 구분을 하죠. 그 지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건물이 있는 토지를 부착되어 있는 상태, 진행형의 현재 상태가 건물이 있으면 뭐라고 한다? 건부지. 그럼 얘는 가장 좋은 이용을 바로 못 할 수 있죠.
이미 기존에 있는 건물에 의해서 가장 좋은 이용을 바로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가치가 떨어질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뭐라고 한다? 건부 감가, 나지에 비해서 가격이 낮아지는 건부지에 감가가 나타날 수 있더라. 기존에 있는 건물에 의해서 가장 좋은 이용을 바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건부 감가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가장 중요한 토지죠. 물 밑에 가라앉았다, 수면에 가라앉았다, 바다에 빠졌다, 하천에 가라앉았다, 물에 잠겼다, 이런 말 나오면 다 포락지. 이 포가 포구예요. 포구에 떨어질 낙자예요. 포구는 배가 드나드는 곳이죠. 배가 드나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돼요. 물에 떨어진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락지. 우리 학기론에서 가장 답으로 많이 나왔던 거 포락지예요. 포락지. 무조건 물에 빠졌다, 물에 잠겼다, 하천에 잠겼다, 바다에 빠졌다, 강이나 호수에 잠겼다, 이런 말 나오면 다 포락지. 자, 건축 바닥 면적을 제외한 빈 공간이라 했을 때 비어질 공자를 써요. 빌공, 비어질 공, 이걸 공지라고 하죠. 공지. 자, 그래서 출제자가 요즘 예를 소개내고 있어요. 공지와 공한지는 전혀 다르죠. 자, 한지는 이용하지 않는 토지를 한지라 그래요. 비워두면서 이용하지 않는 거, 이건 뭐냐면 도시 토지는 개발 토지를 얘기해요. 개발 토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시라고 하면 개발할 수 있다. 개발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지어서, 건물 짓는 걸 개발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택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택지인데, 도시 토지는 개발 토지 택지인데 내가 바람직하지 않게 비워뒀대, 건물을 안 짓고 있대요. 알박기 한 거지라는 거예요. 투기적 요소가 있는 알박기에서 이용하지 않는 토지를,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한지라고 해요. 구분해야죠. 공지와 공한지. 자, 쉬게 한다, 쉴 휴가 있죠. 휴한지 이렇게 나와야 되고, 고합선 아래는 선하지, 이렇게 아래 하자를 써서 선하지, 고합선 아래 토지. 자, 소자가 원래 바탕소예요. 원래 바탕. 그러니까 원래의 토지니까 개발되기 전에 자연 그대로의 토지를 소지 또는 원래의 토지라 그래서 원지라고도 하죠. 원지. 자, 표준지. 우리가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이렇게 기억해놔야죠. 표준지, 공시지가. 지가를 선정하기 위해서 기준을 잡아주는 대표성 토지를 표준지라 그래요. 그래서 지가를 뭐 하기 위해서? 공시하기 위해 선정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표준지. 표준지 나오면 이게 무조건 나와야 돼요. 지가 공시를 위해, 지가 공시를 위해 선정한 토지의 표준지. 토지의 기준을 잡아주는 거죠. 이때 토지의 감정평가를 할 때 기본적인 원칙이 뭐다? 방법이 뭐다? 우리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공시지가 기준법, 공시지가 기준법. 아, 그건 아니고. 네. 어쨌든 잘했어요. 네. 토지는, 원칙은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죠. 이때 공시지가 기준법은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토지 가격을 평가하는데, 이때 공시지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죠. 자, 원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게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근데 표준지가 시장 가격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공시지가 기준법이지만 이거 시험에 나왔대.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최근에 실제 거래 가격이 있다라면 이걸 이용해서, 실거래가는 사례잖아요. 이걸 이용해서도 토지 가격을 평가해도 돼. 단 이때는 표준지 공시가를 쓴 게 아니라 사례를 갖다 썼잖아. 그럼 무슨 방법을 써야 돼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써도 된다. 이때 적정한이라는 건 최근 거. 그러니까 도시는 지가 변동이 자주 있으니까 좀 짧게 잡고, 그 밖의 지역은 지가 변동이 잦으니까 길게 잡아서, 도시는 몇 년 이내?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에 거래된 실거래가가 있다라면 얘를 적정한 실거래가라고 하고, 얘를 이용해서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서 토지 가격을 평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나왔대. 자, 지가 공시 나오면 표준지 공시가 이렇게 떠올리면서 표준지라고 나와야 되고, 여기에 표본지라고 나오면 안 돼요. 표본지라고 나오면 안 된다. 표본지 안 된다. 주의해야 돼요. 표준지라고 나와야 되고. 자, 여기서 떼어놓지 못하는 여러 필지의 덩어리라고 얘기할 때 이걸 일단지라고 얘기해요. 여러 필지. 이때 주의할 거, 여기에 두 필지의 별표. 여러 필지는 무조건 몇 개 이상?
2개 이상 돼야 돼요. 여기 1개 이상 나오면 안 돼. 2필지 이상의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떼어놓지 못하는 관계, 우리가 불가분 관계에 있는 여러 필지의 덩어리를 일단, 이 단자가 덩어리 단자예요. 그래서 여러 필지의 덩어리를 일단지라고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야, 덩어리인데, 여러 필지잖아요. 몇 필지? 2필지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2필지 이상의.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있는데, 신도시 개발 사업이죠? 신도시, 여기다 신자가 붙어줘야 돼요. 신도시 개발 사업. 미개발 토지를 최초로 도시로 바꿨어. 이때 주로 취하는 사업 방식은 환지 사업 방식. 환지는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재분배 방식, 분배 방식이라고 나와야죠. 자, 이때 원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 돌려주는 토지를 뭐라고 하냐라고 할 때 환지라고 하는데, 이때 환지 사업일 때 2개를 빼고 돌려줘요. 원토지 소유자에게. 하나는 비용을 충당하고 처분해서 공사비를 충당하는 채비지, 그 다음에 공공용지로 쓸 거죠. 그래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채비지와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를 원토지 소유자에게 분배한다, 재분배한다, 이런 걸 환지사업 방식이죠. 자, 환지사업 방식은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느려요. 동의를 걷고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범위가 넓어요. 넓은 범위에 신도시를 만드니까 속도가 느리고 절차가 복잡하겠죠. 나중에 또 한번 배우겠지만. 자, 두 번째 보니까 신도시 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공사비죠.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채비지. 자, 제외한 토지가 채비지와 공공용지인데 2개를 빼죠. 이 2개를 합쳐서 뭐라고 할까요? 보류지란 말 써요. 아직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채비지와 공공용지를 합쳐서 원토지 소유자에게 분배하지 않는 토지를 보류지라고 하고, 보류지는 채비지와 공공용지 이렇게 구성된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오늘 수업은 6시까지 할 거예요. 딱 6시 되면 끝날 거니까. 네. 내일도 6시면 끝날 거예요. 그리고 전에 이제 잠깐 얘기했듯이 7단원 개발관리로는 오늘 특강 때 하진 않고, 우리 학교에서 가장 쉬운 단원인데 그래도 안 배운 부분이라서 또 내용을 설명해 주는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힘들 것 같아서 이걸 좀 빼서 다다음 주에 수업하고, 3, 4월 달 학교론 수업은 감정평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발관리론 하고, 8단원, 7단원 하고 다시 1단원부터 넘어가서 이렇게 쭉 배울 거니까, 그래서 개발관리론 배울 때 오후에 따로 특강을 한 단원만 따로 해주겠다. 1시간 반 정도면 충분할 거니까 쉬었다가 보죠.